한동석은 숨이 막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광숙과의 관계는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고 그녀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석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묵직한 존재, 바로 장모 박정수가 그의 선택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이 결코 순수한 의도로 이 집안에 들어온 인물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술도가를 위해 헌신했다 해도 그 헌신은 본심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술도가로 마광숙을 불러냈고 그녀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재산 포기 공증 서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정수는 그 문서가 있어야만 자신이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동석과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만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광숙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억울함이 내면을 들끓게 했지만 박정수 앞에서 감정을 터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부정당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고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도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우연히 한동석이 목격했습니다. 그는 박정수와 광숙이 나눈 대화의 끝자락을 들었고 손에 들려있는 공증 서류를 본 순간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마광숙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부정당한 것 같은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박정수는 단지 자신의 사위로서가 아니라 한 가문의 어른으로서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이 동석의 삶 전체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했으며 그것이 장모로서의 책임이라고 믿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석은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습니다. 장모의 말 속에 묘하게 파고드는 의심과 그 의심이 남긴 상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밤중에도 서류를 들여다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끝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는 사랑이냐 가족이냐 아니면 신뢰냐 사이에서 헤맸습니다. 마광숙은 자신이 받아야 했던 말들을 곱씹으며 박정수와 다시 단둘이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박정수를 다시 만났고 자신의 진심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이 가진 재산이나 이름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사람 그 자체만을 보고 다가갔다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한참을 침묵한 후 자신의 병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점점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까 두려웠고 그때 자신이 가장 후회할 장면이 바로 동석 곁에 불완전한 여자가 있다는 상황일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광숙이 두려웠고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밀어낸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마광숙은 놀랐습니다. 박정수의 고백은 예상하지 못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정수가 단지 까다로운 장모가 아니라 사라질 기억 속에서 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같은 것이라고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독고탁과 미애 사이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수의 양육권을 두고 두 사람은 몇 차례 마주쳤고 서로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미애는 여전히 독고탁이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독고탁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는 강수를 위해 매주 작은 선물과 편지를 준비했고 아이를 직접 돌보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애는 강수를 지키기 위해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호텔 직원 주실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주실은 박정수가 최근 호텔 로비에서 길을 잃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박정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 속 장소를 현실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주실은 이 사실을 마광숙에게 전했습니다. 마광숙은 즉시 호텔로 향했고 박정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박정수가 한참 동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여기 우리 처음 만난 곳이었죠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도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박정수는 스스로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 보였고 급기야 마광숙에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박정수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은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자신과 막건욱 사이에 어쩌면 또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확신은 없지만 자꾸 어떤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것이 단순한 망상인지 기억의 파편인지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마광숙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마광숙은 다음날 다시 막건욱의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도 박정수도 아닌 또 다른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눈빛. 누군가가 이 집안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쩌면 지금도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진실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오래된 그림자는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기억이 수십 년 만에 한 아이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정수는 최근 들어 머릿속이 한층 더 흐려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잊는 일은 일상이 되었고 방금 있던 일조차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인지조차 헷갈리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떤 아이의 얼굴은 더욱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꿈속에서 낯선 아이가 나타났고 그 눈빛은 한때 사랑했던 막건욱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마광숙은 우연히 박정수의 방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편지는 박정수가 젊은 시절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기간 중 작성한 것으로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난다면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편지에서 자신이 한 아이를 임시보호시설에 맡겼으며 그 이후 그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편지 속 날짜와 박정수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기억 속 아이를 연결지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정수의 말이 단순한 치매 증상의 일환인지 아니면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을 기억해낸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광숙은 판단을 유보한 채 막건욱이 남긴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고 그림 중 하나에서 마치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처럼 보이는 낯선 소녀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렵 술도가 내부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장광약주가 미국 시장에서 입소문을 타며 수출 물량이 폭증하자 기존 내수 라인과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부 임직원들은 품질 저하 오더 처리 문제를 우려했고 마광숙은 이 모든 실무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술도가를 법인화하고 경영구조를 재편하는 안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광숙에게 이사회 설립 준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마광숙은 고심 끝에 이를 수락했습니다. 한동석은 동시에 박정수의 병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박정수를 단순한 가문의 어른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장광약주 운영권 전면 이양을 선언했고 박정수는 이에 동의하며 더 이상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음을 뜻하는 동시에 이제 마광숙과 박정수가 정면으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호텔 창고에서 오래된 금고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방장 주실이 내부 정리 도중 우연히 찾아낸 이 상자는 막건욱이 생전에 맡겨두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광숙은 상자 안에서 낡은 사진 몇 장과 함께 조미현이라는 이름이 적힌 병원 퇴원 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생년월일과 보호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고 보호자는 박정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즉시 박정수에게 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정수는 혼란스러움에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미현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자신의 과거 기억 일부가 돌아왔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막건욱과의 사이에서 조산으로 태어난 여아를 요양 중에 임시보호시설에 맡겼으며 이후 막건욱이 그 아이를 입양 보내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당시 약물 치료 중이었고 자신이 어떤 결정들을 내렸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장모에게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가 술도가와 가족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도 있었지만 마광숙의 단호한 태도는 그로 하여금 과거를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광숙은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생의 실마리일 수 있으며 진실을 외면할 경우 또 다른 상처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술도가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 모처의 유전자 매칭 센터였고 편지에는 박정수와 유전자 일치율 99.93%의 인물이 최근 나타났음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조미현이라는 이름을 쓰는 여성이 병원 측에 연락을 취했으며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마광숙은 박정수에게 이를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인간의 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동시에 그 아이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호텔 로비에 조용히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된 이력이 있으며 최근 진행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박정수와 일치하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정수와의 만남을 요청했고 호텔 측은 마광숙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광숙은 이 상황을 마주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박정수에게 이 만남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정리이자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받아야 할 가족의 환영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진실, 그리고 상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정수는 자신의 딸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딸이 박정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혹은 그녀의 등장이 이 가문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마지막 조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의 귀환은 항상 반가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번 귀환은 오래된 죄책감과 맞닿은 기억의 귀환이기도 했습니다.